오늘 저는 이 간단한 제 프로필, 아까 잠깐 소개는 해 주셨습니다만은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우리 지방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니까 주민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끝으로 우리 양평구에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양평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지방의회 부활로 따지면 27년, 그죠? 91년에 부활했으니까. 그다음에 민선자치, 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3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지방자치 부활해서 성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덩치는 커서 성년이 됐는데 성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성년같이 자기가 책임짓고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어른 같은 행동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성년이지만 우리가 다 덩치가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국에 우리가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어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제 거기에 하나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합해서 24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크기도 똑같은, 몸짓은 다 다른데, 몸은 다 다른데, 옷은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놨다고요.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또 경제적 여건이 좋든 나쁘든,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행동을 획일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되겠죠. 또 이따 보시겠지만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해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이미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14개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해서 82.4%가 장악을 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도 58.1%, 광역의원의 79.1%, 기초의원의 55.6%를 집권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대통령과 국정도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지방까지도 이제 집권 여당이 장악했다고 하는 거는 전국이 안정될 수 있겠죠. 또 가뜩이나 우리 중앙 정부가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까지 협력을 하면은 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또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도 뭐 인근 자치단체가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또는 경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 인근 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정치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제 자치단체 집행기관도 한 당, 그거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도 같은 당 이렇게 되면은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아직도 낭비, 비효율 부분이 많거든요. 부패와 비리도 아직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양평군을 잘 살게 만들려면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경쟁력은 앞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양평군이 잘 살려면 다른 지역을 흉내내 가지고는 안 돼요. 양평군만 할 수 있는, 양평군에만 있는, 지금은 베스트 원이 아니라 퍼스트 원, 온리 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쟁력이 있고 잘 사는 지역이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광고들이 대부분이 상상력, 창의력이 풍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이거는 이 진공 청소기 광고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 백밀러 대신에 구두를, 그런데 이거는 구두 광택제 선전입니다. 이렇게 거울보다도 더 잘 보인다. 이거는 뭘까요? 신데렐라가, 이거는 선텐 스프레이 광고예요. 또 이거는 더 뭘까요? 이거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 압송하고 있는데 수갑을 안 차고, 수갑을 안 채워도 잘 체포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순간 접착제입니다. 이게 여기 접착제를 해놓으면 수갑을 안 채워도 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좀 상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부분입니다. 손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는 지역의 상품이든 지역의 무슨 서비스든 이런 걸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괴테나 토플러나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괴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토플러는 시대 변화, 시대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여러 종류의 동물, 식물들, 오래 살아남은 그런 식물, 동물들을 봤더니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종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죠. 힘이 세고 뭐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보면은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뭐 못생기고 기이하게 생긴 동물, 식물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미래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하게 될 이 변화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지금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중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지방의 시대로 가고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주로 성장에만 치중했지만 지금은 분배, 또 옛날에는 타율적이고 획일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율적이고 다양하고 이런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생존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과 공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야 되고, 또 정부와 중앙에서 민간과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로,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또 종전의 수구 냉전에서 평화 공존으로, 남북관계도 변하고 있죠. 또 종전에는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 택이라는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조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8대2의 사회 속에 놓여 있어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기업 간, 남녀 간, 이게 전부 다 이 기득권이 8개, 9개를 다 가지고 있고, 지방이나 또 중소기업이나 일정 비수도권이나 여성이나 이런 그 소외계층은 20%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8대2의 사회입니다. 또는 9대1의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 21세기의 숙제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우리 주체성도 상실되어 있고, 또 콩도 나눠 먹던 시절에 공동체 의식도 실종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심각한 현대사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인간을 존중하고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치적인 삶을 살고 서로 같이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또 리더십도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안 바꿨네. 지금 우리가 이 의식적, 우리 생각도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의 의식구조로 가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의식구조도 이 위기,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여러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긁기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신을 낮추면 남이 높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또 내로남불을 일찍이 꾸짖은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벌써 이미 선각자들은 남을 꾸짖을 때는 자기를 먼저 더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오늘날은 이게 아주 우리가 정반대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유삼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맹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첫째, 해성. 이게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금년에 가임 여성 1인당 한 명의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작년에는 그래도 1.05명인데 올해는 0.95명으로 떨어지고 있고, 올해 출생아 숫자도 30만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생아가 제일 많았던 해가 58년 개띠. 거기는 99만 명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안 되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때 90만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1부제, 2부제 막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학교가 폐교가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죠. 초등학교 폐교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까지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밑에 지역부터 시작해서 벚꽃이 피는 이 순서대로 대학이 망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배틀 기자입니다. 배틀 짜는 소리라는 것은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가내 수공업 배틀을 짜서 집안 가게를 꾸려가는 그 뜻으로 지금도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집안이 잘 된다. 세 번째가 독성으로 글을 읽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해서 자식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단밖을 넘어서 울려 퍼질 때 그 집안이 잘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집안만이 아니라 지유삼성, 그러니까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집안이 그렇지만 지역도 마찬가지고 국유삼성,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출산율이 높아야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점이 지금 우리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출산율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고, 경제도 요즘에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자꾸 20년 전 IMF와 비교하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IMF보다 더 심한 고용 실업자가 많아졌다. 빈부격차가 늘어났다.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이런 게 20년 전에 자꾸 기억하기 싫은 20년 전과 비교되는 수치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그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자식들 가르치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살아갈 21세기는 지금의 교육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틀을 못 벗고 있습니다. 아직도 20세기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대학 입시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껏해야 뭐 내신 30%냐, 뭡니까? 수능 30%냐. 이거 갖고 맨날 지금 계속 실갱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매년 입시 제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노벨상을 한 명도, 물론 이제 노벨 평화상은 했지만은 정말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하나도 배출을 못 했잖아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이 배우는 것을 공을 들여야 되는데, 배우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열정과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늦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오늘 지방자치나 이거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학습 시대에 배우는 근본 목적은 이겁니다. 열정이라는 건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 삶을 보다 더 진지하고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도 사람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외모가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교양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양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진짜 겸손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격지심에 아는 척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배울수록 겸손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우는 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직업이잖아요. 자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의사가 뭐 지식과 정보를 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를 될 수 있지만, 그 의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의술이 인술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직업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열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안 나왔네요. 공자도 이 지지자부여 호지자여, 호지자부여 역지자라고 해서 아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거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또 즐거워요, 배우는 게. 그래서 공자가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공자의 수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권학입니다. 권학. 학문을 해라. 배워라. 그 얘기죠. 그러면 즐겁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이걸 내가 활용하고
뭐 써먹고 이것을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다. 배우는 것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조금만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52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52년에 지방자치를 실시를 했어요. 52년이라면 6.25 동란 중입니다. 그렇죠? 6.25 동란 중에도 시읍면 의원들을 선거를 한 거예요. 또 서울시도 의원도 선거를 했고, 뿐만 아니라 56년도에는 이제 시읍 면장 선거까지 했고, 60년에 완전한 자치제를 했습니다. 다 뽑았어요, 우리 손으로.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중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52년부터 61년까지 9년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지방자치는 요즘과 같은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실시가 됐어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더 뭐 연장하고 뭐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동기가 더 컸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선거도 해보고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이게 지방자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될 때까지 또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서 지방자치를 유보를 했습니다. 동면기를 거친 거죠. 그러다가 91년도에 이제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돼서 오늘에 이르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에 단체장까지 직선으로 뽑아서 민선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년 또는 23년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하냐? 또 이 많은 지방의원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점만 보면. 그런데 긍정적인 성과를 보면 지방자치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얼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해서 얻은 성과를 저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91년 이전에 뭐 4,980년 동안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에 그 기간 동안은 이 관민의 관계가 주종관계입니다. 관이 주인이고 민은 통치와 지배의 대상이에요. 주종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농자 천하 지대본이니 뭐 국민을 우리 백성을 존중하는 이런 존중하는 사상 같은 건 있지만 기본적인 이 관계, 정치 관계 말하자면 또 행정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그것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지방자치 실시 이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유권자가 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는 유권자가 됐어요.
또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통치의 대상, 피지배자 입장에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고객이 왕이다, 고객을 만족시키자, 소비자가 최고다, 이런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관이 우리 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의 목표가 된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과 민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결정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십 관계까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못 갔지만 우리 이 민이,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따라서 지방자치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일부 옛날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다, 들쥐들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사고가 여전히 아직도 일부 공무원이나 고위층에게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옛날 이 서브젝트, 주정관계 속에 남아 있는 잔재가 아직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분개하고 저항하고 있죠. 이제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1조 2항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고 우리가 그 권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지방자치 안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두 번째,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를 해서 정치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위기도 많았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IMF, 외환위기, 경제적 위기도.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극복해 가고 있고, 또 정치적인 혼란은 대단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구속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여 간에도 했고 여야 간에도 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경제도 성장했지만 그 어려운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 발전을 했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토대는 지방자치 때문에 그래요. 왜? 만일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방자치를 안 했다고,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임명권자가 탄핵됐다고 생각하면 지역의 수장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역은 그냥 대통령의 탄핵과 똑같이 지역의 수장도 탄핵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이 혼란을. 다시 말해서
이 중앙정국의 혼란이 지방정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군사혁명을 해야죠. 군이 나와야죠. 이 혼란을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 전국적인 혼란을 관리하려면 군이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군사 쿠데타가 나는. 그게 아니면, 그게 싫으면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론만 아니라 이 지난 2000년대 시작한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대단히 세게 불었죠.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거의 독재 국가였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리비아의 카다피 이런 친구들은 아주 강력한 독재자로 무너지지 않는 체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또 경제도 잘 돌아갔어요. 석유가 나니까. 또 이집트는 관광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독재자가 다 하루아침에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체제는 위기와 혼란에 빠지고 지금도 그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정치도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거기는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걸로 봐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우리는 못마땅하든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지역의 수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놨고 또 그거를 아직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걸 견제하는 지방의회도 만들어놨고 이렇게 되니까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의 혼란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돈도 들고 또 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패와 비리도 보여지지만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서 정치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중앙정국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서 체제의 붕괴를 막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성과고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발전의 계기가 됐다. 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 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지방자치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입니다. 아직은 시작이고 계기를 만든 것 뿐이지만 잘 되면 이제 이게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지방자치를 하기를 잘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을 못 해요, 아직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 얻어지는 이제 그 성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냥 지방자치는 여전히 낭비, 비효율, 부패, 비리로만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중앙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게 달갑지 않아요. 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방 언론이 살아나거든요. 지방 언론이 살아나면 중앙 언론이 갖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 언론은 별로 지방자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중앙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재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지방자치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근데 우리 지방 언론은 그것도 모르고 중앙 언론이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계속 그거를 중계 방송을 하는 거죠. 자기 무덤을 파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이 지방자치가 이게 과연 해야 되나, 이런 또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7번을 했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지난 6.13 지방선거도 문제가 많은 선거였습니다. 왜? 지방선거는 지방의 이슈를 가지고 지방의 대표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무선거라고 하죠. 지역의 이슈도 없고 인물 검증도 없고 공약 경쟁도 없는 산무선거다. 그냥 줄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줄투표를 했어요. 또 이 교육감 선거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하잖아요. 7개, 8개의 표를 찍습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선거를 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육감이 누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그냥 진보, 보수 이렇게 그냥 양분해놔가지고 진보 후보다, 보수 후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로또식 선거다, 무슨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전부 개인 비용으로 객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서 그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 낙선자들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자 아니면 행방불명됐어요. 돈을 감당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더군다나 15%, 10%가 돼야 보상을 받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면은 막 패가망신하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다행히 선거에서 이겨서 교육감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은 도중에 하차했어요.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을 관리를 못하거나 잘못 조달하거나 이렇게 돼서 나중에 선거법에 의해서 3분의 1은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가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거잖아요. 일이 떨어지면 교도소로 가고, 일이 떨어지면 다행히 살아남고, 2번, 3번 하면 다 떨어지고, 그런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다, 정당 공천을 안 하니까. 근데 암암리에 다 정당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선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산무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이슈가 실종됐다. 우리 양평군 선거할 때도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논란이 됐습니까? 아니죠. 전부 남북 평화회담이 어떠니, 남북관계 북미회담이 어떠니,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하나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고민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정당 정치에 완전히 종속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에 굉장한 문제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죠. 중앙 정당 정치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중앙의 이슈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인물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인물 검증이 안 됐어요. 그냥 당 보고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당에서 공천을 잘 해주면 문제는 없겠죠. 당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후보를 당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세웠으면 당을 보고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공천 과정은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공천 헌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 검증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실패, 부패, 비리는 그대로 우리들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중도 하차해버리면 또 재선거 해야 돼요. 보궐선거 해야 돼요. 그 비용은 누가 내요? 우리 주머니로 내는 겁니다. 그런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공약과 정책 경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그 공약과 정책이 다듬어지고 숙성된다고 하거든요.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 당선 이후에 그 정책을 실시할 때 그게 많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아무 검증도 안 되고 아무 우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채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이건 굉장한 정책의 실패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 돈을 많이 들이거든요. 지난 선거도 우리가 그때 여기 제가 가져왔나? 지난 6.13 지방선거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안 가져왔나 본데. 고비용 선거를 했죠. 고비용. 아마 한 1조 3천억인가? 돈을 썼어요. 선거 관리 비용만. 보전 비용까지 해서. 김포시의 예산만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선거로 인해 나타난 성과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선거에 돈을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철저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 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검증과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인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같은 친구들도 정말 어린 새내기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치인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면 경륜도 짧고 여러 가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거 과정에서 많이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검증을 받고 자기 정책을 가다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써도 쓴 만큼의 비용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정책 실패로 얼마나 더 큰 비용을 쓰게 되는데 그걸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행정이나 잘못 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비용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쓴 만큼의 성과를 못 얻는 저효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를 하지 않으면 독재지요. 독재주의 체제죠. 권위주의 체제. 선거를 안 하거나 선거를 하더라도 무슨 체육관에서 한다든지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한다든지 이거는 독재입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가 있고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선거를 제대로 하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선거는 하는데 엉터리 선거를 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체제가 있어요. 이 세 체제 중에서 어떤 체제가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저효율적인 체제일까요? 독재 체제도 선거는 안 하니까 선거 비용은 안 들어요, 크게. 그죠? 선거는 안 들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독재를 유지하려면 비밀 경찰, 정보기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감시해야 되잖아요. 감시하고 그 불순분자를 색출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저율적인 것이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선거는 하는데 엉터리 선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선거 안 하고 제대로 검증, 경쟁 이런 거 한 엉터리 선거를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러한 사이비 유사 민주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선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전면적인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고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잖아요. 이게 전국이 하루에 다 해버리니까 선거 관리 비용은 덜 들지 모르지만 완전히 지방선거가 실종되는 거예요. 중앙선거의 대리전으로 하는 겁니다. 뭐 지방이 우리끼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정권 뭐 야당을 심판하자 정권을 심판하자 이걸 가지고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 없는 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하여튼 달라져야 된다. 선거가 이 비정상적인 선거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다 전국이 똑같이 획일적인 제도를 하고 있다. 또 제도만 지방자치지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이런 데 자치권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국세와 지방세는 여전히 8대 2죠. 또 우리가 지방이 처리할 수 있는 자치 사무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직과 인사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권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제도, 권한보다 더 중요한 게 자치의식입니다. 우리들의 자치의식이 아직 지방자치를 잘 운영해 나갈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치의식이 높은 줄 알고 있죠? 학력 수준이 높으니까 자치의식도 높아진 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식에는 몇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요소 중에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책임의식이 안 높아졌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남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면 뭐가 돼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치의식은 여전히 안 높아졌는데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선진국도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적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저같이 오늘 지방자치는 이런 거다 이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타협과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합의도 이루어서 존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자치 교육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에 다 갇혀 있어요. 양평군 혼자서만 발전할 수 없어요.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해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이 좁은 행정구역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행정구역에 갇혀 있습니다. 외국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도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인근 자치단체 간에도 절대 협력을 안 합니다. 다 따로 시설 갖다 놔야 되고 다 따로 축제해야 되고 교통도 우리 속에서만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우리 속에서만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굉장한 낭비와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와 거지가 같은 게 7가지가 있대요. 교수나 거지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뭔가를 매일 들고 다닌다. 뭐 교수들은 가방 들고 다니고 거지들은 깡통 들고 다니고. 둘 다 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되고 나면 되게 쉽다고. 작년에 한 말 또 한다. 항상 얻어먹을 줄만 알지 대접할 줄 모른다. 투철한 직업의식이 됩니다. 또 이직이나 전직이 힘들어요. 뭘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맞습니까? 이 텔레토비와 국회의원도 7가지가 같대요. 텔레토비 아시죠? 둘 다 둥근 지붕에 살고 여의도 지붕도 둥글잖아요. TV에 자주 나오고 다 색깔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 없이 떼지어 다니고 맨날 똑같은 말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지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네끼리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여기 국회의원이 있을까 봐 안 적어놨는데 둘 다 사람 되기는 어렵다. 네? 뭘 찍으려고요? 찍어야죠. 아니, 창피한 걸 뭐 찍으세요? 자, 이것도 있어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선거에서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종교회의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옛날에 여성들은 별로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역사를 뒤져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되게 뭐 노예, 하인 또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하고 또 여자들 학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주제가 된 모양인데 뭐 여러 날을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만일 또 한 표 차이로 동물이다 그러면 또 더 많은 시간을 수모를 당했겠죠.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미국의 국어를 독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투표를, 물론 이제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한 표 차로 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어를 독어가 아닌 영어로 한 표 차로 영어가 됐다는 거죠. 만약 독어가 됐다면 아마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국민투표해가지고는 뭐 한 200만 표 차로 총통이 됐지만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한두 표 차이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한두 표 차이로 갈린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지방의원 중에. 예. 그리고 우리 충청 지역에도 지난 선거 때 동수가 나왔어요. 동수가 나오면 누가 하죠? 연장자가 하는데, 그게 이제 무효 투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수가 되면은 당선자가 뒤바뀌어서 연장자가 되고, 그 무효표를 인정을 안 하면 이제 그대로 살아남고,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평생 그게 한이 될 겁니다. 떨어진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조금 들여다볼 텐데, 이것도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망한 회사, 조직들입니다. 전화도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뭐 어마어마한 우리 혁명을 이루었는데, 이 전화도 처음 벨이 발명할 당시에는 별로 인기를 못 끌어서 이 벨이 이 회사를 가서 이 전화를 대량 생산하자 제안했는데 거절했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망했죠, 당연히. TV도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이 회사도 이 TV 생산을 거절했습니다. 이 회사도 망했죠. 또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소홀히 해서 이 프랑스 사령관은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죠. 독일한테. 이 비행기를 우습게 본 겁니다. 또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1977년에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최첨단 회사에서 이 퍼스널 컴퓨터를 대량 생산하는데 거절을 해서 이 회사도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기업도, 회사도, 또 더 나아가서 국가도, 우리 개인도 실패한다. 그런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적인 성장을 했다. 지금 아직 3만 불은 못 넘은 것 같아요. 1인당 GNP. 올해는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에 2만 불이 됐거든요. 2만 불이 돼서 10년 내에 3만 불로 안 간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그 산유국가 어디던가 그 산유국가 중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사 3만 불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1960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1960년도에 우리나라 GNP 1인당 GNP가 79달러였습니다. 100불이 안 됐어요. 최빈국이었죠. 그 당시에 필리핀이 254달러. 우리보다 한 3배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한테 우리가 원조도 받고 필리핀 유학도 가고
또 필리핀이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또 공무원들도 필리핀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뭐 필리핀은 지금 한 2,000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2050 1인당 2만 불 5천만 국민, 그게 2050 클럽입니다. 거기에 7번째로 우리가 들어갔고 또 조금 있으면 3050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6개 나라만 그런 3050 클럽의 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무역 1조 불, 1960년도에 우리나라 무역은 3,300만 불, 1억 불이 안 됐어요. 뭐 명태 팔고 가발 팔아가지고 3,300만 불. 근데 지금 1조 불이잖아요. 근데 1조 불 밑으로 이제 여기 보면 1조 불에 넘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런 어두운 세계 1위가 이렇게 있어요. 어두운. 자살률도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이혼율도 세계 1위. 성형률도 세계 1위. 낙태율도 세계 1위. 해외 입양률도 세계 1위. 이게 다 세계 1위예요, 아직도. 이런 것도 1위를 안 하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2006년도에 11위까지 갔다가 자꾸 주춤주춤 떨어지더니 26위의 답보 상태에 있어요. 작년에도 26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은 1조 불이 4년간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1조 불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 자동차 산업도 이제 추월당했고, 산업도 추월당했어요. 이제 성장은 2%대로 떨어졌고, 이렇게 지금 좋지 않은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빈부격차, 지역격차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세계의 8명의 슈퍼 부자의 재산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세계 인구 절반, 32억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다는 겁니다.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또 뭐 주커버거 이런 8명이 재산이 30, 이게 얼마나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소득 상위 1%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10%가 절반을 갖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100대 부자 78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국의 100대 부자 84명은 상속 부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속을 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미국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업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상속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기업도 실패하고 집안도 망하고. 그거를 깨닫고 나서 미국은 절대 상속을 안 합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기업인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도 살아남고 집안도 그냥 잘 공부시키고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상속하지 돈 많이 주면 다 타락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법, 편법을 써서라도 상속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17%를 차지하거든요.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가 우리는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미국의 샌더스 후보가 이나프 이스 이나프,
이 슬로건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 먹어라. 이제 부자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수도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관, 대기업, 금융거래, 정보 이런 게 다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는 안 끌어내리고 우리 대전 인구, 이 주변 인구만 끌어다가 지금 3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전의 인구가 줄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업률도 이렇게 높고 또 그 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뭐 3포, 5포, 7포, 연애, 결혼, 출산, 뭐 내 집 마련, 직장,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는 7포 세대,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청년 백수 전성 시대, 뭐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 뭐 이런 얘기가 젊은이들 입속에서 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은 우리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반발과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야, 니네 우리 때는 어땠냐? 니네 뭐 다 갖고도 공부 안 하고 니네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꾸짖기만 하지. 이 체제에서 오는 이 모순과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안 나왔네. 여기 보면, 소득 상위 10%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 하위 10%의 결혼 비율은 7%예요.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애들이 결혼하는데 못 살면 결혼도 못 해요. 이런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이 미래, 교육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녀들이 못 사는 사람은 또 교육까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죠. 이거 바로 가난의 대물림, 부의 상속이 구조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지방에서 공부 잘하면 뭐 서울에 대학도 가고 고시도 패스하고 이런 게 종종 있지만 지금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강남에 가지 않으면 서울대학에 못 가고 판검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강남에 그렇게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거죠. 부동산 가격만 규제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모든 게 다 집중돼서 수도권에 가야 사람 구실을 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격차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회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고 또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격차가 소외가 없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기초가 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인구가요. 자꾸 인구가 우리가 굉장히 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오네. 조선 시대는 한 700만밖에 안 됐어요. 1930년대 2천만, 69년에 3천만, 84년에 4천만, 5천만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늘은 인구가 이제 점점 저출산으로 줄고 해서 한민족이 한 이쯤 되면 소멸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7%가 되면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면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은 14%를 넘어섰어요. 65세 노인 인구 700만 시대를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남은 초고령 사회가 됐고 여기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됐고 기초 중에 이런 데는 벌써 30%, 38%, 40% 가까이. 읍면 단위는 60%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일하는 사람은 15세, 64세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들은 늘어나니까 지금은 6.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앞으로는 5명이 한 명, 2명이 한 명, 2050년에는 한 명의 생산 가능인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른바 목말 사회, 목말 태우고 가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죠.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노인들은 점점 혜택이 줄고 그래서 이 밥그릇을 놓고 이제 세대 간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7%가 된 해입니다. 이거는 14%가 된 해, 이거는 20%가 된 해예요. 근데 프랑스, 영국, 미국은 일찍이 고령화되면서 서서히 진행이 돼서 20%로 아직은 안 갔는데 가는 기간이 15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미 7%가 70년에 됐고 14%는 94년, 2006년에 이미 20%를 넘어섰어요. 일본은. 근데 그 기간이 3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10년을 더 단축해서 2000년에 이미 7%, 그다음에 올해 14%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25년 내지 26년에 20%가 된다. 26년 만에 가는 거예요. 준비할 겨를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는 사이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로 가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이 단합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을 다 먹어도 이 고령화 때문에 절대로 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6, 7년밖에 없죠. 이때까지 3만 불, 4만 불까지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잘못됐는데 제가 옛날 자료인데 82세입니다. 지금 남녀 평균 수명이 82세.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6살가량 더 살고 북한보다 우리가 12살 더 살아요.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러니까 평균이 좀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30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을 60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30살까지 공부하고 직장 갖고 가정 갖고 30에서 60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살았니 못 살았느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이모작에서 지금은 삼모작 또 다른 60에서 90에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모작 시대에는 60에서 9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0을 넘은 분도 계시고 전에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그 60에서 90의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보통
몇 가지 선진국의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된 사회의 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보면 60에서 90의 인생을 보통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웰다잉이라고 하잖아요. 웰다잉, 잘 죽는 법, 우아하게 죽는 길, 뭐 스마트하게 늙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종교를 가져라. 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져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또 뭐 친구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보통 뭐 우리가 책은 뭐 은퇴하면 책 읽지 그건 안 됩니다. 평소에 책을 읽어야, 책을 좋아해야 나이 먹어도 책을 볼 수 있어요. 책을 볼 줄 알아야 이 60에서 90의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그리고 부인이 사주는 옷만 입지 말아라. 부인이 사주는 옷만 입으면 금방 늙어버린대요. 절대로 젊게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자기가 옷을 사 입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출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금년에 이제 1명 미만으로 내려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여전히 지금 뭐 7명, 6명 막 이렇게 낳는데 우리는 이거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1.24명. 그 대신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죠. 그다음 이건 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여성 주류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급격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른바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이 고시에 여성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는 거의 40%, 외무고시는 70% 이상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이제 외무고시가. 어쨌거나 70%가 여성들이어서 남자들이 할당제로 한두 명씩 뽑히는 거예요. 이 고시의 수석자는 다 여성들. 공무원들도 여성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육사 졸업생의 1, 2, 3등이 다 여자예요. 이렇게 여성들이 지금 뭐 엘리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보면 학생회장도 여성, 공부 잘하는 것도 여성, 술도 여자가 더 잘 먹어요. 여학생.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뭐 남학생이 여학생을 뭐 선택하고 뭐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이 남자를 골라요. 그래서 되게 고르는 기준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남학생, 예쁘게 생긴 남학생. 그런 바뀌는 거죠, 이제. 여성과 남성의 그 의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 때 되면은 술 취한 여학생들을 남학생이 업고 다니기 바쁩니다. 여학생들이 지금 뭐 이제 그죠? 저 마마보이라고 하나? 엄마들이 세잖아요, 지금. 엄마들이 가정의 경제권도 쥐고 있지, 교육권도 쥐고 있지, 다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엄마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그 여학생을 엄마처럼 생각하는 여학생을, 또 여학생은 거꾸로 말 잘 듣는 남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학생들은 이제 좀 보이시하다고 그러잖아요. 남학생 같이 좀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남학생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예쁘게만 차리고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지금 대학 진학률도 여성들이 높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부도 잘하지, 리더십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워 엘리트는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 의원 비율,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방의원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조금 늘어나서 이제 26.4%까지는 갔어요. 여성 비율이. 또 여성 단체장도 8명. 주로 이제 뭐 광역은 없고 기초, 서울의 세계구청장, 부산의 뭐 세계구청장, 뭐 대전, 경기 이렇게 하나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단체장으로 여성들이 있지만 아직 뭐 그건 비율적으로는 너무 작은 거죠. 그렇게 아직 26.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 프랑스도 처음에는 한 20%대 있었는데 2000년도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남녀 동수 공천제를 했어요. 지금은 43%, 44%. 근데 이거는 여성들의 여성 해방, 여성 권익 신장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의 내각도 절반을 여성, 트리도 잘생긴 총리가 절반을 여성, 프랑스도 절반을 여성으로 했죠.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성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91년 처음 지방의회 때는 여성 비율이 0.9%였습니다. 1%가 안 됐어요. 1.5, 2.3, 3.2 하다가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난 이유는 여성 비례대표제 때문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증가는 하고 있어요. 21.6%인데 올해 6.13에서 26.7% 됐으니까 늘어났는데 최소한 40% 가까이는 돼야 우리 지방자치가 좀 더,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거는 우리 여성들이 담당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환경, 육아,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여성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부패에 연루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썩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지방자치를 좀 개혁시키려면 여성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선거를 돌파해야 되죠. 그 어려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이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선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걸 바꾸라고 촉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고요. 주민자치 문제인데요. 아까 이건 좀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전국에서 한 47개가 시범 실시 중에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뭐 여가 문화 활동하는, 종전에 그 읍면동에 축소를 위해서 그 만든 센터에 불과하거든요. 그 주민의 대표성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자율성도 없고 또 그런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도 담당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느냐, 어느 정도 재정을 보장해 주느냐, 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시범 실시의 결과를 가지고 그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많은 그 교육과 경험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의사 표현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타협과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잘못 알아서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만 하면 민주주의로 알고 있어요. 다수결만. 그러니까 야, 뭐 떠들지 마. 찬성 손들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그게 민주주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수결의 원리는요, 최후의, 최악의 수단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롱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견고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관주도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짓는 주민 자주 관리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선구자적으로 이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치의식을 계속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자원봉사를 이 현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게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옛날에는 다 돈 들여서 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니까 올림픽도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또 지방자치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니까 부족한 재정을 많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지방 재정의 20%를 자원봉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나오는 서비스가 더 질이 좋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아무리 훈련시켜서 친절하게 해라, 가서 성의껏 해라, 봉사해라, 안 돼요.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우러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뭐 그게 이제 뭐 종교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봉사의 힘이든지 정말 성심성의껏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서비스의 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호스피스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담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리 돈을 줘도 그 성심성의껏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21세기 자원봉사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미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양평구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평구도 그동안 잘 발전했어요. 인구도 좀 한 12만 되나요? 12만 정도. 뭐 인구도 다른 데는 인구가 다 줄어서 걱정인데, 근데 여기는 인구가 조금씩은 늘죠. 예, 그건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양평군이에요. 그거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양평구지요, 당연히 군이지요, 당연히. 제가 뭐 여러 군도 가고 구도 가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하여튼 양평군의 이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상과 목표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 구로 썼네. 지금 여기 바로선 양평, 잘 사는 양평이 아마 비전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군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게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집행부, 공무원, 의회, 지역 주민, 출향인 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양평 군민의 단합과 통합이 필수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이거는 아까 했나 자원봉사 했고,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또, 이 지역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역 인재 양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 발전 그러면 뭐 좋은 그 회사가 들어오고 좋은 시설을 만들고 또 뭐 기관을 유치를 하고, 이거는 수단이에요. 지역 발전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이죠. 사람을 우리가 키우고, 또 여기 있는 양평 군민들이 전부 다 맡은 바의 역할을 다 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역 발전에. 그래서 그거에 지역의 인재 육성과 인적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또 대통령이나 정부도 다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장악하고서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싫은 거죠.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지방 분권이 돼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집권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도 뭐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성과도 내고 있지만은, 제가 갖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난 정부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청와대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정 운영,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가 500명입니다. 백악관보다 100명이 많아요.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처는 안 보이잖아요. 장관은 안 보이잖아요. 비서들만 보이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들고 거기서 주도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가급적이면 행정부처하고 나누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 분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적,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됐을 때는 지난 정부처럼 다
청와대로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5년마다 계속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눠야 되고,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상권 분립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나누는 건 뭐예요? 중앙과 지방 간에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된다.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 군민들, 우리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회원이 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리드하고 또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보람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인생의 삶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주민자치가 즐거울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9시가 됐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